달러 강세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간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엔화 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It comes down to we make our decisions based on economic data, evolving outlook, balance of risks. 올해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뭔가 계속 이슈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 와, 나 156에는 처음 봤네. 그게 159. 159? 160 뭐 이렇게 갔죠. 우와, 우리도 저 낮다 생각했는데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게요. 근데 쌤, 그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1,300원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넘긴 시기가 이번을 포함해서 사실은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1997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IMF 외환위기 때가 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2년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미국 연준이 0.5%였던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금리 인상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이 4번째 시기가 됩니다. 아니 확실히 저 어렸을 때는 800원, 900원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달러가? 나 때는 한 600원대였나? 그건 미국에 사신 거예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생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IMF 때 사실은 가족이 다 이민을 가려고 달러를 바꿨다가 달러가 저렇게 뛰는 걸 보고 원래 팔았던 집을 다시 사면서 이민 안 가기로 하고 돈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 그럴 만도 했네요.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고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위기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엄청 지금 보시듯이 가파르게 오른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평균으로 따지면 1년을 내내 해서 평균을 내보면 원달러 환율이 사실 지금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달러 잔뜩 사다 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알고 계시죠? 이분 저기 집에 가면 금고가 이제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열면 달러가 막 그게 몇 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소문이 그쪽까지 돌았군요. 무슨 소리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왜냐하면 같은 경제학계 업계셔가지고 다 아시거든요. 그 비밀을. 그래서 사실 시가선생님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일명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환차익도 생길 수 있고 주가, 아무래도 미국 주가가 강세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주변에 이게 팔랑귀라 주변 형들이 야, 넌 주식도 안 하고 뭐 하냐 막 이러셔가지고 한국 주식이 이만큼 사놓고 미국 주식이 이만큼 사놨는데 막 오르길래 호다닥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고깃값 땄다, 뭐 벌었다,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한국 주식에 더 샀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잘하신 겁니다. 이 모름지기 신토불이 아니겠습니까? 신토불이. 이렇게라고 달러를 가지신 분이 얘기하십니다. 코스피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좋아질 겁니다. 우리 코스피. 지금 한 40%씩 마이너스인데요? 쌤, 그 다음 얘기 빨리 좀. 사실 그 홍석수 선생님 말씀이 저도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거기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의 수익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국내보다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초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을 12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미국 주식도 많이 하는데 엔테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까지 이제 달러가 강하다라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래서 달러당 엔화 값이 저희가 보통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1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는 등 엔화 가치가 사실은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차익을 노릴 수 있죠. 지금 상대적으로 싼 엔화를 산 다음에 엔화가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팔자.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1년 전에 비해서 한 38%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러고 확실히 엔화가 싸지고 하니까 여행 간다는 분도 정말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보기에 저도 이제 생각해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낫기만 한 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딱 유민상 선생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경제학이 어려운 게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 틀리고 항상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엔화가 가치가 낮은 것도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출 중심 기반의 경제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하는 구조가 중간재를 외국에서 달러로 사다가 가공해서 외국에다 되파는 식의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이면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도 높아지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줄고 기업의 매출도 둔화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쌤, 저는 제 기억에는 항상 달러가 올라갔다라는 기억이 제일 크거든요. 달러는 언제쯤 떨어질까요?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그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알면 사실은 이 이유가 사라지면 달러가 좀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니까.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가? 좋아서? 탄탄해서? 네, 미국 경기가 좋은 것도 하나고요.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니까도 굉장히 유민상 선생님은 이제 개그맨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여러 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지 뭐해 웃기지도 못하는데 자꾸 웃기지 너무 많이 아는 거라도 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금리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일종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다라는 건 그 나라의 자산을 샀을 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결국 미국 금리가 높다라는 건 미국의 금융 상품을 샀을 때 이자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결국 미국의 상품, 금융 상품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올 상반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말인데도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의 변함이 없고요. 결국은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고금리 기조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달러 강세 현상으로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 하나는요. 원래 금리를 막 올리다 보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리면 위축돼요. 네, 경제가 위축이 되겠죠. 못 쓰지.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는 사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미국이 깨고 나홀로 호황인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IMF에서 추산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2.6%라는 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2.5%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굉장히 1%도 안 되는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면 미국 경제는 그런 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미국이 AI 등을 필두로 첨단 기술 위주의 혁신 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고숙련 이민자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고 나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다가 자기들이 조금 더 잘 맞는 섹터로 재배치되면서 생산성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지표가 지금 다 좋은 상태고요. 뭐 없는 게 없지 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고용 시장의 열기가 약간 식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전월 대비 20만 개 이상이 늘어났고요.
미국 소비의 주요 지표인 소매 판매도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히 굉장히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금리에도 미국의 소비자들은 새로 생겨나는 직장 혹은 굉장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임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1990년대 후반에 골디락스 경제 상태를 맞이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골디락스가 네. 뭐예요? 골디락스? 골디락스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경제는 성장하는데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 아주 적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당한 세 마리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이 용어는 지금 보시는 영국의 전래 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차용된 그런 용어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골디락스라고 하는 소녀가 저기 있습니다. 이 곰이 세 가지 수프를 끓여줍니다. 뜨거운 수프, 차가운 수프, 그리고 미지근한 수프를 끓여주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미지근한 수프를 먹고 기뻐한 곳에서 따온 그런 얘기입니다. 미지근한.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서부의 어떤 동네에서 뭐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리콘밸리? 맞습니다. 와, 배운 사람.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사용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야후,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IT 혁신이 주도가 되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물가 상승 없이 1년에 4% 정도씩 고성장을 할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 성장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는 이유로 미국의 고금리에도 지금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걸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이유고요.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중동 정세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조금 자극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럽의 정치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와 영국에서 조기 총선을 치렀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극우 세력이 돌풍에 따른 어떤 정치 불안이 유로화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또 하나의 이유는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유럽 등 경기가 부진한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게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중국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두 나라를 합하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유로존도 굉장히 큰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좋고 중국이나 유로존, 일본이 지금 약간은 기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미국의 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른 나라가 안 좋아서 미국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가 안 좋은 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자기네들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들이 고금리 때문에 다 힘들어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미국이 자기 혼자 좋자고 올린 거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1970년대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셨던 존 코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주요 10개국, 저희가 보통 G10이라고 하는 나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 장관들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코널리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달러는 우리, 미국의 통화지만 너희의 문제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른 국가들의 문제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다. 근데 좀 이거는 억울함에 힘을 키워라 이런 건가요? 뭔가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중간에 말씀하실 때 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세계 무역의 85%가 어떤 통화로 거래가 될까요?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페트로 석유 달러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같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를 다 달러로 사오잖아요. 그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웃돈을 주고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웃돈을 주고 달러로 표시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외 국가들에는 사실은 달러발 인플레이션을 수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너무 새로운 시각이다. 신기하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 강달러를 좀 방어하려면 미국처럼 각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도 경험했듯이 고금리가 되게 되면 사실은 경기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부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앉아서 오르네. 네, 여러분 혹시 예전이지만 2년 전에 킹달러 시간에 배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2년 전. 그 당시에 네.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인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집트 등이 강달러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디폴트 위기의 상황이 되면서 IMF에 도움의 손길을 신청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IMF 말씀하셨는데 고금리가 이렇게 오래 가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에도 이거는 위협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그래서 연준이 하반기에 정말 금리 인하하는 건지 기준금리 내립니까?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다음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있는데요. 그때는 아마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9월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the totality of the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are consistent with rising confidence on inflation and maintaining a solid labor market.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그리고 최근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식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올 들어 3월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상승세였는데 2분기 들어서 하락하면서 지난 6월에는 3%까지 떨어졌고요. 1년 전 6월에 비해서 가장 낮은, 그 이후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미 클럽 대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를 잠깐 듣고 저희가 다시 돌아와 볼까요? This year, we had expected the economy to slow a bit gradually, the labor market to continue to gradually cool off. I would say we didn't gain any additional confidence in the first quarter, but the three readings in the second quarter, including the one from last week, do add somewhat to confidence. And the implication of that is that if you wait until inflation gets all the way down to 2%, you've probably waited too long. 기다리면 늦는다 그러면 그때 이때쯤 그냥 인하하겠다. 파월 의장이 보통 굉장히 말을 아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기정사실화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날뿐 아니라 지난달 말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었다가 이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기사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반대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연준이 선거 전에 금리를 낮출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걸 알고 있다라고 일종의 약간의 영향을 준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가 조금 부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현 정부인 정부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도우려 한다며 압박을 노골적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금리 결정에 정치적 필터를 끼워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근데 제가 본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물론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외치면서 올려내려. 강달러!
고금리 더 올려? 이거 계속 갈 수도 있지 않냐.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니까. 내렸다가도 다시 올리나?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사실 굉장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굉장히 이것이 새로운 변수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재정 정책과 무역 정책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감세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럼 수입을 어디서 창출할 것이냐? 여기서 바로 무역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세에 추가적으로 보편적으로 각 나라에 10%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경을 상품들이 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다시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 연준은 뭘 해야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이유로 고금리가 조금 지속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만약에 벌어진다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 미 연준의 그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9월에 내려서 이게 같이 내렸다가 트럼프 당선한 후에 다시 또 이거 올릴 수 없는 거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네. 그거 애매하잖아. 그래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는 차별화하려는 움직임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저희 영상 한번 보고 오셔서 얘기하시죠. 네. 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Central banks should be cautious about easing policies too early and remain open to further tightening if necessary. Where inflation data signal a durable return to stability, gradual monetary easing should proceed. 각자 도생. 나부터 살아야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나온다. 근데요, 쌤.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 나라가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각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 최근에 통화 정책의 흐름을 보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리면서 또 돈을 풀기 시작했었고요. Today, we reduced the target range fo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1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close to zero. And said that we expect to maintain the rate at this level.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sizable asset purchases. 그 이후에 2022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기 시작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긴축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4년간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리를 낮췄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면에서 다시 금리를 높이는 그런 일을 같이 벌였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각국이 서로 다른 경제 상황에 놓이면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별개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 즉 터널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뛰어나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먼저 뛰어나간 이곳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여기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거 저게 어느 나라 통화를 표시하는 걸까요? 유럽. 맞습니다. 맞아요? 유로. 찍었는데 맞았다. 유럽 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리고 동결을 하다가 지난 6월에 4.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서 미국보다 먼저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ased on our updated assessment of the inflation outlook,
the dynamics of underlying inflation and the strength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it is now appropriate to moderate the degree of monetary policy restriction.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미국과는 다르게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부터 물가 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즉 인플레이션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봤듯이 유럽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럽 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기존의 대출 이자율에 대한 부담 같은 걸 좀 완화시켜 줌으로써 유럽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표로 보입니다. 선생님,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럽이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유럽과 이렇게 미국의 금리차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가 더 가는 거고, 그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걱정을 좀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실은 제2의 대발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대발산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Great Divergence, 그러니까 뭔가 크게 벌어지는 격차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연원을 따져보면 본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동양과 서양의 경제 성장률, 국내 총생산의 격차가 벌어진 시기를 뜻하는 용어였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는 미국과 유럽이 다른 통화 정책을 펼치는 그런 상황을 대발산이라고 부르는데 제2의 대발산,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미 연준이 사실은 2년 동안 금리를 연 3.5%였던 걸 6%까지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유럽은 사실 유로존 출범 이전이라 유럽의 맹주 역할을 이제까지 하던 독일의 금리를 한번 보시면 사실은 같은 기간 중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독일은 오히려 금리를 낮췄던 그런 일이 꽤 벌어졌었고요. 이렇게 반대로 금리가 움직일 때 두 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달러화 강세는 더 심해졌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강달러 정책을 주도하신 분이 이때 계세요. 누구냐 하면 미국의 10년 경제 호황을 이끈 클린턴 행정부의 2기의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이분의 이름을 딴 루빈 독트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럴 리가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달러 강세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로버트 루빈 장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펼쳐졌던 슈퍼달러 시대를 말해요. 어떤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있냐면요. 달러가 오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미국 내 물가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미국의 연준이 이자율을 올릴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경제의 활력이 지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압력을 주게 되면 언젠가는 어딘가가 부러지게 돼 있죠. 강달러 시대에 유럽, 일본의 통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1994년에 중남미 국가들이 이때 외채 위기를 한번 겪었었고요. 그리고 1997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이런 신흥국들의 위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1990년대 강달러 정책을 했을 때 이득을 본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득을 본 나라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중국? 중국이 세계 무대에 들어온 건 2000년대 초반부터고요. 그럼 일본. 일본입니다. 강달러를 일본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일본 TV, 카세트, 워크맨. 그렇지, 소니 워크맨.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수출했던 나라가 일본이고요. 그 수출품들의 많은 부분이 또 미국으로 갔던 거죠. 사실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일본에게는 과도한 엔화 강세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1995년 1월에 여기다가 고베 대지진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엔고가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4월 주요 7개국 경제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소위 역플라자 합의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 엔화를 낮춰서 일본이 이득을 봤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엔저를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야, 일본으로서는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일본의 N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160엔, 달러당 160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이 160엔을 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인상했는데 왜 엔화는 계속 약세인가? 인상을 0.25%포인트만 하니까 많이 안 올리겠어요. 제로금리 수준인 거잖아요. 확 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5% 그냥 확 올려버리면 되지. 저희가 사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핸들을 갑자기 틀면 차가 전복이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금리라고 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큰 방향타를 그렇게 함부로 조절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차이가 굉장히 환율이나 여러 가지에 중요한데 미국은 5.5% 상단 기준으로 그렇고요. 일본은 올리고 올려서 0.25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률의 차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미국과 일본 사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엔화의 약세가 한꺼번에 뒤집혀지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장기 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의 미국과 일본 사이의 차이도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자가 채권 수익률이 높은 미국 자산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 즉 GDP 대비 나라가 지고 있는 빚, 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이 260%입니다. 높은 거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50%를 약간 넘습니다. 와, 그렇게 따지니까 엄청나구나. 그리고 미국이 10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자가 너무 빨리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는 국채 상환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에는 아직 일본 경제의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일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4월 달에 엔달러 환율이 160엔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져서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85조 원이 넘는 외환 보유액을 소진했습니다. 그 당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싶었는데 일시적이었고요. 결국 두 달 뒤에 160엔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6월 말부터 약 한 달간 50조 원이 넘는 추가적인 외환 보유액을 소진했다고 합니다. 와. 약간 뭐 주식 막는 것 같은 느낌이네. 일단 뭐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방어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160엔을 지킨다는 게 그게 고기가 무너지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고기가 그렇게 딱 중요한 겁니까? 160엔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요. 일본이 1990년 초반에 버블 경제가 붕괴됐었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의 환율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60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일본 국민들에게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랑 환율 정책은 경제의 근본 여건을 한꺼번에 바꾸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이미 조금 느끼셨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통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게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이 국제 무역이나 여행,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같은 길을 다시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제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안 좋구나. 네네, 맞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중국의 GDP를 추산할 때 많게는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부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도 최근 들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올해 아는 기관들에서 추산하고 있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대 후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평소에 300km로 달리던 KTX가 저속 구간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5%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2일에 실제로 중국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금리 인하를 0.1%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보시듯이 위안화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강력한 통화를 통해서 주요 금융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1대1로 정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중국 자본이 진출을 해서 그 나라에 시설들을 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려는 그런 굉장히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위안화 약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생각하기에 한 2가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침체 때문에 국내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출 중심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약세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해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 부담이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통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거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도대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이 그냥 공격적으로 그냥. 배터리도 이런 영향 받는다고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절하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고 통화 가치 또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과의 환율 및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보면 금리 인하를 중국에서 많이 한다거나 위안화를 대폭 절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수출 부진으로 그 당시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갑자기 2% 정도 절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을 그럴 때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은 자기 나라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그런 국가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무역 제재를 받을 뿐만이 아니고 양국 간의 외교 및 경제적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너네 환율 조작국이야라고 지정한 적이 있었죠. 잠깐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그분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최신 버전으로 바꿔야죠. 어떻게 돼요? 이번에 이제 파이팅 맞나요? 요 사건으로 바뀌었죠. 예. 이분이 만약에 당선되면은 아이고. 굉장히 기분이 세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중국의 관세 더 엄청 때린다 뭐 이런 얘기가 원래도 있었고 하니까 환율 때문에 많이 티격태격 하겠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진 무기를 들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줄다리기를 심하게 할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로 쓰는 무기는 관세이다 보니까 중국에 고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의 통황상 정책의 기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논논이. 그러면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방식으로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국채를 내다 팔면 국채 가격이 싸지잖아요. 인기가 없어지니까요. 풀리니까. 그러면 미국 국채가 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 미국이 다시 이자 부담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고금리야 그러면 또.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간재를 외국에서 사다가 가공해서 고급 중간재나 최종재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환율, 무역 등의 정책이 각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강달러, 엔저, 위안화 약세 이런 상황에 지금 둘러싸여서 정말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이런 국면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죠.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눈 뜨면 물가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살림살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들 얘기를 하시니까. 맞아요. 물가 계속 올라 있고.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말도 제가 신문에서 네. 많이 힘드세요, 맞아요. 진짜. 약간 예. 이런 것처럼 되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두 문장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도가 올라가서 봄이 점점 오는 것은 느껴지는데 따뜻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 온도계의 숫자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내가 느끼는 따뜻함의 정도는 굉장히 변함이 없는, 여전히 조금 차가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치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반쪽짜리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는 1분기 같은 경우는 1.3% 성장으로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많이 성장을 했던 건데요. 2분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한 분기만에 왜 저러지? 한 분기만에 확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2분기에 이렇게 적게 오히려 역성장을 한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1분기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해서 IMF나 한국은행 같은 기관들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2.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 얘기를 드리면요. 6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9% 절반 정도 이상 증가를 했어요. 무역 수지도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거의 4년 만에, 45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18년 이후에 최대치인 231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봤거든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엔저가 많이 있으니까 영향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일단. 엔화, 위안화 약세로 수출 측면에서 약간 불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엔저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액을 75억 달러나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엔저가 지속된다면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쌤, 그럼 처음에 말씀하실 때 반쪽짜리 성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근데 이런 반도체, 조선, 자동차 특징이 뭐죠? 어떤 기업들, 기업 사이즈로 봤을 땐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대기업들이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 온기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반쪽짜리 성장인 거죠. 큰 데만.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고금리로 내수가 오랫동안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지 못했고요.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폐업자의 절반이 사업 부진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약간 코로나 때 그래도 버티다가 그러니까. 드디어. 진짜요. 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죠? 지금이 더 힘들죠. 석천이 형이 많이 다니잖아요. 네. 쌤, 우리도 유럽처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그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한국은행의 반응은 천천히 서두른다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천천히 서두른다고요? 천천히 서두른다. 오늘 왜 이렇게 확실히 많이 들은 사람들이 없어? 역시 선생님 경제학자십니다. 이거 뭐야?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천천히도 하지만 서두르기도 하죠, 저희는. 얘기할 때 친구들한테 천천히 빨리 와. 네, 빨리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에는 지금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금리 측면에서의
리스크, 관세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내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내렸을 때 환율 측면에서 자본 유출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사실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게 한국은행이 그럼 어떻게 할 거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셨잖아요. 이게 내려가요 올라가요. 선생님 지금 9월이면 중요합니다. 그때쯤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8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먼저 내리고 나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진 상태고요. 거기다가 고금리 상황이 조금 오래 지속되면서 건설, 부동산 업종 대출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연체율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카드론을 써서 카드론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론을 내신 분들이 또 부실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게 카드사의 부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네, 계속 그래서 오르면. 금융시장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계부채 아니면 우리 내수부진, 뭐 부동산 가격 꼭 금리 인하는 답이 아니니까 좀 다른 걸로도 이렇게 조절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뭐 그런 방법은 좀 없습니까? 네, 이분은 관도서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관도서 모르니까. 네, 저희가 금리를 사용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또 한편에는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죠.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82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폐업 지원 확대 등의 재기를 뒷받침할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 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 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도 향후에 최소화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경제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작 우리들은 저희 국민들은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된 혁신의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외부 요인으로부터 취약한 건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수출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조를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내수를 좀 키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중심의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냐고 여쭤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필요한 제품들,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리나라가 업종 전환을 한 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를 하던 나라가 전자를 하고, 전자를 하던 나라가 조선을 하고, 조선을 하던 나라가 자동차를 하고, 자동차를 하던 나라가 반도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도체 다음에 먹고 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무엇일까라고 여쭤보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내수 촉진의 일환으로서 서비스업 생산성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다르게 새로 생긴 점포들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레스토랑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어디가 장사가 잘 되고 어디가 생산성이 높을까요? 보면 핫한 새로운 점포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제조업 못지않게 이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해주고 각종 규제도 좀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혁신은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일본에서 지금은 유명한 브랜드가 된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그 당시에 도요타에서 뭘 했냐면 공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인류학자, 사회학자 다 불러서 팀을 만들었어요. 디자이너만 부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들은 자동차를 컬처라고 본 거죠. 넷플릭스가 DVD 대여 업체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OTT 기업으로 자리 잡았던 것도 결국은 파격적인 혁신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수업 중에 달러는 우리의 화폐지만 너희의 문제다라고 했던 미국의 이야기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었고요. 겨울쯤에는 좀 따뜻한 이야기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준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